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은 울림의 미래진로 탐구생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두 분이나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의 공통 키워드가 뭐지? 이제 울림 과학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들일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 구절에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가 이 두 분을, 그리고 어찌 보면 저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새롭게 이런 길을 개척해 보겠어 라고 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새로 걸어간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가시고 계신 분들인데요. 저와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함과 내가 누구다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재한 변호사이고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식재산권 그리고 영업비밀, 정보통신망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림님이랑 같이 KBS 더 로직에 출연했었던 최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정무경제 국제개발 협력 담당을 했었고요. 러시아어 통번역사로 일한 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가 나오니까 몇십 년 됐고요. 몇십 년이요? 통일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일했었고 이때까지 뭐 민간, 국가기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등등 이제 다양한 일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서 교육학 박사과정 중에 있고요. 박사를 최대한 마무리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차관님 통역을 또 담당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의료 과학 자료를 또 번역을 했었고 저는 오픈마인드로 시켜주시는 건 다 하는 네, 그런 문과생입니다. 러시아어로 주로 통역이나 번역을 하시는 거죠? 네, 러시아어 저는 이제 한 6개 국어를 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때 그 얘기해 주셨죠.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이랑 외국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시지만 5-6개 국어 자격증이 있고 이제 울림과학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잘 듣기 힘든 언어들로 영어는 하이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еня зовут Ханна. Сегодня хотела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Очень приятно. 이거 러시아고요. 네. 일단 무슨 나라 언어인지도 좀 고민을. 你好，我叫 Hanna. 认识你们很高兴. 뭐 중국어는 HSK 5급 정도 있고 독일어는 저번 달에 B1 합격해서 Hallo, wie geht's dir? Mein Name ist Hanna. 역시 언어의 마술사.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사실 다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분들의 공통점이 뭐지? 어떻게 아는 사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인트로에 다 저랑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으시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로직에서 만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썰을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작년까지 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러면 또 이제 나이가 나오지만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G20 정상회의 때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같이 이제 대학교 활동을 했었던 동생이 S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KBS에서 토론 예능을 하는데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해가지고. 더로직이었던. 네. 그래서 why not? 그래서 그때 노란 머리로 나오셨었고 노란 머리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랑 접점이 없었어요. 한나님하고 한 번도 같은 조를 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한나님이 뭔가 저를 약간 좋아했죠. 맞아 이제 100명의 다양한 이제 전공과 분야의 훌륭하신 분들이 나왔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 세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전 세계 외교관들도 만나고 전 세계 정말 내노라한 사람 만났는데 그 만난 분들 중에서
저는 약간 MBTI라면 M프제예요. 직감형. 직감형인데 그 100분 중에서 딱 제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림님이 마음에 들었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과생분들한테 항상 제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자기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제가 가지 않은 일을 가보신 분들은 항상 존경을 해요. 그랬을 때 과학 전공하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했죠. 과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 사석에서 또 만났었거든요. 네. 재환님도 한번 소개를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우선 도로직에서 같은 조였고요. 두 분이 같은 조, 처음 같은 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날 같은 조에. 예. 울림님은 이제 더로직에서 같이 뵀었는데 사실 카이스트 대학원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학교에서 뵀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울림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같이 다녔었어가지고 예, 인연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더로직 출연하게 된 계기는 예, 변호사 되고 언젠가는 방송에 나오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이거 에피소드 혹시 풀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도 오픈된 적이 없는 에피소드로 알고 있긴 한데 재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2일차인가에 사회자를 보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회자를 하게 된 이제 지원 동기 중에 그 전날 메이크업 받고 오신 제가 그 그쵸. 메이크업 지우지 마시라고 네, 맞아요. 좀만 버티시라고 저희 했는데 거의 바로 밤샜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그날도 막 메이크업을 받고 오셨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재환님하고 전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더로직 때는 오히려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더로직 분들 톡방을 만들어주시고 매주 그 방영할 때마다 저희가 만나서 파티룸 같은 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3월에 개강해서 학교에 갔더니만 재환님이 동기분들한테 아, 나 이번에 더로직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일로 와보세요. 맞아. 이분도 같이 나오셨어요. 본격적으로 사실 울림의 미래진로 탐구 생활이거든요.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AI 시대에 미래 시대에 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각 분야에서 좀 정점을 찍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좋은 연으로 알게 된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진로를 설계하셨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엿듣는 시간을 또 가져보는 이런 자리입니다. 현재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선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을 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송무랑 자문 업무도 하지만 주로 영업비밀 사건 그리고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 아니면 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하고 또 아니면은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사건들, 해킹 사건들, 개인정보 사건들 이런 사건들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삼성 선후배 사이잖아요. 삼성에서 하셨던 일이 지금 하시는 일과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하는 일이 특히나 기술 유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분석해서 그거를 토대로 논증을 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관련된 지식들이 또 요구가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보안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안 컨설턴트요? 예, 그거 저 처음 듣는데 지금. 회사에 이제 필사를 가서 그 해당 회사가 이제 보안적으로 어떻게 잘 이제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걸 좀 보고 그게 뭔가 그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방화벽 같은 온라인상의 보안인 건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상의 누가 그 서랍장 문 안 잠그고 갔어 이런 보안인지 둘 다 합니다. 아, 예,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어야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점수 매기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님은 아까 사실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추가로 혹시 나 이런 일 한다 이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직업이 되게 다양했어요. 왜냐면은 전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 때 제가 뭐 연극영화과도 나왔고 통번역학과도 나왔고 정치외교학과도 공부했고 대학원 때 이제 교육학과도 공부를 해서 이 분야 관련된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성재 변호사님처럼 시키신 건 다 해요. 통번역 때문에 불러주시면 가고 그 다음에 교원 자격증도 있어서 강의하는 거 이제 대기업 강의나 아니면 뭐 학생들 강의도 불러주시면 스케줄 조정해서 하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프로젝트 예를 들면 뭐 전 삼성 올림픽 때도 같이 일을 했었고 또 일을 했고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그다음에 국내 국외 다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직함도 되게 많고 명함도 10장 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근까지는 대사관에서 또 재직하셨었잖아요. 네, 대사관에서 이제 정무, 경제, 개발, 협력 다 일을 했어서 이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개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겠지만 대사관에서도 한국 분의 문제가 생기면 그 개인적인 업무든 국가적인 업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막 전공 살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분 다 어쨌든 본인이 겪어오셨던 거에서 잘 활용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왠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 지금 하시던 일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셨던 진로였을지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위인전을 읽으면 특히 17세기, 18세기 위인들은 이제 국내 국외 위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차이콥스키나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때 위인들을 보면은 직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교육학자가 로마노소프라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위인전을 보면은 교육학자이자 정치학자이자 뭐 예술가이자 의사이자 등등등등 이제 직업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직업이 되게 다양하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꼭 하나만 해야 되는가?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저것도 해보고 그냥 많은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이 다 연관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근무하신 게 지금 업무하시는데 다 연관성 있잖아요. 공부한 거는 다 도움이 돼요. 어딘가에 써먹는. 네. 저도 진로 강연하면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점을 많이 찍어라. 점을 많이 찍어놓으면 커넥팅 더 다트라고 다 나중에 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진 찍어놓은 점들이 지금 선이 되어서 고유한 어떤 하나님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다면 재환님은 또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재환님 원래 꿈이 변호사셨나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특별한 진로가 있지는 않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변호사 이런 건 저는 생각도 못했었고 그 수능 잘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당시에 했었던 것 같고 컴퓨터가 당시 유명하다 해서 컴퓨터 전공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게 됐었고 예, 근데 갔는데 당시에 이제 그 기술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 그걸 보면서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기술을 보호하고 또 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변호사가 적합해서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수학과학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법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국어, 사회 뭐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 둘 다 공부를 아예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둘 다 잘 하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의 재환님을 저희가 보면 좀 되게 진취적이고 계속 막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시고 변호사적인 업무도 엄청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느낌인데 어렸을 때는 다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뭔가 전환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이런 드리기 전에 이제 생각했던 게 그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삼국지를 좋아했었거든요. 삼국지? 예, 그래서 삼국지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랬던 거가 이제 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버릴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좀 방황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처럼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었으면은 또 같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실마리를. 근데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진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가 학습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 경험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원래 문과셨다고. 맞아요. 예, 원래 그 사회탐구 했었습니다. 첫 수능 때는 사회탐구 했었고 재수하면서 이제 수리 가형이랑 과학탐구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학과학을 하게 됐을 때 나 알고 보니까 수학과학에 재능 있네? 이렇게 된 타입이신 건가요, 지금? 하다 보니까 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국어를 여러 개 해서 외국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에 수학을 더 잘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이과생 분들이 문과 수학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수학이냐라고 하시긴 하는데
전 수학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외국어가 저는 학창시절 더 어려웠어요, 영어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히려 지금 생각했을 때 나는 이과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애매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성격이. 근데 문과는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그쵸, 맞아요. 그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학교 때 원래 방송반 국장이랑 무용단 단장 이런 걸 하다가 특목고를 가게 됐거든요, 외고. 근데 외고를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를 잘 못했어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말씀하신 저도 계속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어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쵸. 사실은 저는 제가 외국어로 계속 일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약간 오기가 있었어요. 외국어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계속 해야겠구나. 너무 다른 분들 외국어 잘 하시니까. 문과랑 이과가 사실 그렇게 잘라서 구분 지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학문적으로 엄청난 연관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공을 또 각자 여러 개를 하고 있고 공부도 계속 하고 있으시니까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 사실 제가 컴퓨터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 로스쿨 갔고 지금은 지식재산권 대학원에서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공과 직업이 어째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다른 송무나 자문 사건들도 당연히 하겠지만 주로 이제 하는 게 영업비밀이랑 그리고 지식재산권 그리고 정보통신망 관련 컴퓨터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주로 사람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 전공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가면은 아무래도 그 한정된 시간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학, 민법, 형사법, 공법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식재산권 대학원인 그 카이스트 MIP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울림님 만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학과가 3개 있거든요.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3개 중에 지식재산권, 미래전략, 과학저널리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 3학과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좀 교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나님도 혹시 진짜 전공이 다양하시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또 직업도 사실 다양하시니까 그 연관성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선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카이스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대전에 가면 대외외고 카이스트 모임이 있어서 저는 그 카이스트 모임을 자주 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제가 하지 않은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외고신데 카이스트 외고분들이 의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외고가 문과에 있는 외고를 이과로 못 가게 하려고 해서 막 외고 폐지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 어떤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 쪽도 있고 통번역도 있고 정치외교학도 있고 교육학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박사를 교육학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게 다 공부잖아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신 것도 지식재산 공부하신 것도 다 교육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분야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정치외교도 공부하고 문과 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는데 결국은 교육이더라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 분야는 이제 원래는 통일 교육을 연구를 하다가 통일? 네네 제가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2년 동안 이제 통일부에서 교육정책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러시아에서 정치외교육을 공부할 때 한국이 이제 앞으로 한반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논의를 많이 한 끝에 저는 예전에는 사실 한반도의 통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정치외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통일의 사례를 겪은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박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이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치외교학을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대사관에서 정무경제를 담당했었고 통번역은 이제 영어로 하긴 했는데 영어, 러시아 등등 여러 가지 하니까 뭐 시키시면 다 하는 거죠. 차관님 통역서부터 이제 저번 주에 한 건 이제 산림청 통역서부터 의대 통역, 서울대 강의 통역, 연대 강의 통역, 외국에서 오신 차관님들을 강의하는 그런 통역들도 다 했었고 그다음에 공연예술도 전공을 해서 저는 뭐 이제 극장이라든지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로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문화원에서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예술가들 또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님 모시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업무도 했었고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일을 하곤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에서 일해도 통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과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저 탐사 통역도 했었고 우주공학 탐사 통역도 했었고 자동차도 했었고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게 쉽진 않아요. 특히 문과생은 이과생 분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공부들이 다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들은 다 연관 있고 문과와 이과라는 거에 그 역사를 뿌리를 보면 다 한 군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오원소. 사실 뭐 우리가 문과이과 나눌 건 없죠. 그리스 시대나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사실 다 같은 학문이잖아요.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석사 때 논문에서 제가 밝혀낸 게 있는 게 유럽이나 러시아권에서는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문과나 예술 전공하신 분들 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세요. 한국이 이상하게 문이과 막론하고 전공 살리기가 꽤나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수능 점수 맞춰서 가니까요. 나의 뭐 특기나 나의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 수능 점수 몇 점이니까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가 네, 맞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전공을 좋아해도 아직까지 한국은 그 대학의 간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선택해서 이제 진학을 한 편인데 뭐 예전엔 더 심했죠. 제가 조금 전공에 관심이 없어도 대학이 좋으면 대학을 1순위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실제로 가진 재능이나 역량과는 무관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공을 살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좋아하시고 잘하는 거를 잘 찾았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10년. 사실 그리고 저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님은 정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나 뭐 문화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묘하게 이것들이 지금 과학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사실 이 세상 다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세상 다 사람이다. 아니죠. 다 과학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뭐가 찍고 있죠? 카메라에도 엄청난 하지만 기술이 편집과 연출은 올림님이 하시죠? 아, 그렇네요. 올림님이 없으면 카메라로 찍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다 필요하네요. 우리는 과학이 필요하고 그쵸. 과학도 사람이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문화, 뭐 정치 외교 그리고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인 영역에도 과학 기술이 좀 맞닿는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얘기해 주셨을 때도 변론을 할 때도 기술에 대한 뭔가 변론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요즘 이제 모든 증거들이 다 휴대폰에 남아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다 보니까 그 포렌식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고 제가 포렌식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만. 지금 자격증 있는 거 한번 다 얘기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도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개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몇개 운전면허. 운전면허 이제 1.5통이고요. 예. 포렌식 할 때도 당연히 기술이 쓰이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포렌식 자격증이 있으니까 포렌식 자격증은 근데 뭔가요? 그게 이름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란 이름의 자격증인데 포렌식은 결국에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 그리고 필기 시험은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컴퓨터 공학 관련된 과목들로 이제 시험을 보는 자격증입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과학 기술이 이제 법학에 당연히 녹아들어가 있고 그거 외에도 실제 했던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외국으로 이제 국외로 이제 그런 산업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제 당연히 처벌이 돼야겠죠. 근데 약간만 말씀드리면은 죄형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와 형벌은 정해진 것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나라의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이직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기술 유출 많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유출한 기술이 첨단 기술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논증을 했죠. 그 첨단 기술 중에서 반도체 기술이라고 검사하는 기술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반도체 설계를 했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 기술과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공정과 지금 이 사건에서의 어떤 공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논증해서 무죄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나 아니면 해킹 사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크롤링 사건 이런 것들에서 공학적인 지식이나 사고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 법에 대한 걸
TV 매체를 보는 걸 생각해보면 완전 어렸을 때는 사랑과 전쟁. 그게 저는 저는 그게 변호사가 활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일단 뭐 숙려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하고 막 뭐 변론하시고 이걸 처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한문철 해가지고 저거 지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블랙박스 그거 뭐 분석하잖아요.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네. 이런 것도 변호사님이 하시는 뭔가 그런 게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좀 변호사에 대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산업 기술에 관련해서도 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과학과 또 연계돼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 법이 적용하는 따라가기가 저도 박사 공부하면서 처음에 통일로 접근했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리퓨지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은 저기가 있으니까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은 지금 여기서 이제 법이 제정됐는데 세상은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게 또 과학이 최고야라는 입장에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과학이 세상에 이제 노크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막 이래서 막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펑 해서 와 이거 개발했어요 해서 내는 게 논문이잖아요. 근데 논문이 세상에 바로 쓰이냐면 절대 못 쓰이고 이 기술을 가지고 좀 스케일업을 시켜서 산업체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 세상에 이런 기술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겠죠. 근데 그럼 대중들은 처음에 그게 뭔데 나 지금도 충분히 편안해 저희 처음에 뭐 챗GPT 나왔을 때 그게 뭐야 뭐 정보 뺏길 것 같아 하다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챗GPT가 지금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니까 법도 필요하고 뭔가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가 뒤따르는 것 같아요. 항상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그런 지점에서 딱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약간 아까 재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요즘 고민인 게 전문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든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세상에는 사실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고 각자 잘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전문성과 경쟁력, 물론 전문성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선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직업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군대에서의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 버릴 경험은 없다. 일단 그런 이제 제 얘기 듣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설계했었습니다.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해서 쉽게 말해서 예전에 컴퓨터를 보면은 메인보드에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DSP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칩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의 이제 작은 칩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서로 만들었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고 아니면 스냅드래곤 아니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A 시리즈 이런 이제 모바일 AP를 설계를 하는데 코딩으로 이제 회로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고 보다 보니까 사실 학부 때 저는 전공이 또 달랐어요. 사실은 제 학부 때 전공 컴퓨터를 전공했었는데 반도체 설계하는 전공은 또 전자공학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설계랑 공정 파트로 나누거든요. 이제 제품에 따라도 나뉘지만 설계와 공정으로도 나뉘는데 저같이 뭐 화공과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공정이 있고 네, 각 프로세스별로 뭐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양으로 넣어야 돼 뭐 이런 거를 보는 이제 그 공정이고 처음에 뭐 회로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 이게 설계인 거죠. 설계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공이 다르다 보면 저도 처음에 갔었을 때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컴퓨터 공학이랑 근데 전자공학이랑 또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닌 게 그 어떤 컴퓨터가 있다 치면은 그 윗단에 소프트웨어 단은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고 이제 아랫단의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전자공학에서 배우는데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고 아래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일을 했어가지고 아예 연관이 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실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했었습니다. 디지털 서킷 그 책 보면서 이제 했어가지고 처음엔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이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공학만 알고 있을 때
제가 알았던 컴퓨터와 전자공학 쪽이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컴퓨터가 또 다르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런 면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하는 사건들도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라던가 뭐 특허 지재권 사건들, 저작권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이제 그 경험에서 바탕이 돼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지 않을까, 경험이 전문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사실 만약에 산업체 경험이 없었으면 그런 사건을 맡았을 때도 상상에 의존하나요? 뭐 경험이 없으면 교과서에 의존했지만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발로 뛰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변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맞을까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희소성과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소성과 지속성. 네.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저는 이제 특목고 고등학교 때 그거를 굉장히 깨달았어요. 다 똑똑하잖아요. 네, 중학교 때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 갔더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전문성 중에 저는 아까 맨 처음 설명하셨듯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10년, 20년 지속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는 요즘에 깨달은 건데 그만큼 힘든 길이에요. 그쵸, 맞아요. 난 블루오션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저는 남들이 안 갔으니까 내가 해야지. 나도 궁금하고 나는 좀 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알았어요. 왜 그들이 그 길을 안 가는지. 하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예를 들면 제가 러시아어를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러시아어를 저보다 더 잘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러시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속성. 지속성이 매일 하는 그 꾸준함과 지속성이 예전엔 저는 희소성이 더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희소성을 넘어서는 게 지속성이더라고요. 저 완전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좌우명이 두 개인데 하나가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막 끝까지 내가 버티고 만다. 약간 이런. 그 버티는 게 좀 약간 이제 체력과 이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무지막지하게 버티는 그러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있어요. 희소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미래 예측 가능한 희소성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갈 때 이제 제가 연극영화과를 선택한 게 그 당시에는 한국의 문화예술이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그래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K 드라마가 하나도 안 유명했을 때 저는 앞으로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고 한국의 문화 컨텐츠는 세계적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희소성에 걸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과생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옛날엔 수학학과가 더 많았지만 지금 A학과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A학과,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뭐 이제 IT학과, IT학과에서 AI학과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그 전공이 좀 확장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기초 학문은 항상 중요하지만 미래가 보이면서 그런 희소성, 미래 예측 가능한 희소성이 있으면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러시아어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러시아 유학 갔을 때 소련 가서 뭐 하냐 그랬어요. 소련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러시아 유학 간다니까 축구 친숙하지 않으니까. 네, 축구 배고픈 나라 가서 뭐해? 왜 다 미국 가는데 왜 너만 러시아가? 근데 지금 러시아어로 일하면 영어로 하는 것보다 돈 훨씬 많이 잘 벌거든요. 왜냐면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했지만 러시아어를 하는데 또 문화 컨텐츠를 한다? 또 많이 없어요. 근데 문화에서 컨텐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니 너는 외고 나와서 무슨 영국영화과야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공을 살리고 있어요. 와, 저 진짜 막 들으면서 너무너무 공감 가는데 저는 울림으로의 특장점이 뭐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항상 증명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나의 특장점이 뭐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교적 제가 꽤나 어린 나이여서 나의 특장점은 젊은 시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 여러 개의 경험이 오버랩 되면 될수록 그 교집합을 가지는 건 나밖에 없다
그게 특수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전문성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흑수하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또 시너지. 진짜 시너지. 시너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러시아에서 석사하기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사실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일하시고 하면 해외 경험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학부 때 교환학생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한 학기 갔었는데 막판에는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맨날 김치찌개 같은 거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정 출신. 그러니까 뭐 햄버거 그 한국 돌아와서 1년 20대 때요? 네, 1년 반 동안 햄버거, 피자, 뭐 샌드위치 먹질 않았어요. 저도 안 먹어요, 한국 오면. 근데 한국 오면 절대 안 먹어요, 돈 주고. 근데 이런 해외 경험이 사실 분명히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이 좀 인생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라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해외 생활에서 잘 버티는 원동력이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외국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건 호기심이에요.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외국에 자꾸 나간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집에 이미 돌아올 시간에, 학교 시간에 저는 집에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도대체 얘는 어디 갔나 하면 항상 어디 문방구를 다 들리고 슈퍼를 다 들려서 새로운 아이템이 뭔지 이 문방구에 새로운 뭔가 이제 게임은 뭔지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파악하고 친구들 학교한 지 막 몇 시간 뒤에 저는 집에 왔더라고요. 그 제 약간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저의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아빠 직장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혼자 버스 타고 갔었어요. 아빠 보러.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호기심과 용기가 대단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은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정말 어느 나라를 새로 갈 때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여기서 내가 진짜 아파서 쓰러져도 납치돼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나를 책임지는 걸 알게 되는 가장 큰 건데 근데 우선은 저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과 나와의 연결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같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인정하는 거죠. 제가 외국에 호기심이 있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떤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마인드로 사는가 그게 우선 어떤 공부 방법을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여기저기서 한 건데 살아보니까 이 나라 살아보고 저 나라 공부해보고 해보니까 공통점은 사람 다 똑같더라요. 기본적인 매슬로의 욕구. 잠을 못 자면 공부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사랑을 받고 인정의 욕구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욕구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문화적인 차이는 한국 사람 사이에서도 형제자매가 다르고 친구가 다르듯이 그냥 다른 건 다른 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걸 계속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저는 이제 항상 한국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한국 돌아올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느낌? 한국이라는. 든든한 것까진 잘 모르겠고 그냥 한국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제가 언제든지 뭐 일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다양한 근로를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 나의 그 견문도 넓어지고 탤런트도 더 이제 같은 분야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법 쪽에는 아니지만 법을 해도 한국어로만 하는 것보다 영어랑 러시아어랑 중국어랑 이렇게 하면서 법을 하는 거랑 정치를 하더라도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랑 알바니아의 정치적 관점을 알고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국제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물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려면은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아닌가.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치 맞지. 근데 김치찌개가 없어서 어느 도시에 계셨죠? 요즘은 김치찌개 다 있는데. 저는 UC 버클리 갔었고 거기 샌프란에 거기가야말로 한국 음식의 성지 아닌가요? 한식당 사장님하고 엄청 친해져가지고 거기서 놀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한나님 얘기 들으면서 좀 신기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나님의
그 키워드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뭐 호기심, 용기인 것 같단 말이죠. 재원님은 그렇게 본인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혹시 어떤 단어이실까요? 심플. 심플. 근데 심플이 진짜 중요해요. 단순한 게. 심플 도전. 예, 심플 도전. 호기심, 용기. 좋네요. 저도 오늘 많이 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뭐 약간 뭐라 해야지? 심리 상담처럼 사실 재원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이 빨라요. 전 그러네요. 세계에 정말 다양한 전공자분들 많이 일을 하긴 뭐 전공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직감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고 알찬 이야기들을 잔뜩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 이런 고민들과 뭐 이런 선택의 연속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고 지금 하는 일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치들을 잘 연결 지어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커넥팅 더 다트를 아주 잘하시는 두 분을 모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커넥팅 더 낫인가요? 커넥팅 더 다트예요. 네, 가지 않은 길인 줄 알았는데 커넥팅 더 다트로